영화 같은 데서는 맨날 그 레이저로 뭐 대포 쏘기도 하고 아니 레이저 광선검 있고 뭐 이렇잖아요. 아니면 저 에너지파 같은 거 이렇게 손오공이 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거는 불가능이에요? 레이저 무기가 이미 개념이 존재합니다. 현대 전쟁을 바꾸는 문법 중에 하나가 드론 전쟁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이게 가성비가 너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생각한 게 레이저예요. 빛을 많이 쏘는 거 아니면 빛에다가 뭔가를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성이나 항성에서 에너지를 끌어올 겁니다. 빛이 만약에 없는 뭐니 우리 태양계라면 아예 생명체 자체가 존재를 못 하겠죠? 생명은커녕 우주가 없겠죠. 블랙홀 근처 입구쯤 가면 추워요, 되게? 블랙홀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 추운 게 맞고 심해는 정말 어둡잖아요. 한 100m만 들어가도 사실상 태양이 없다고 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탐험한 심해는 0.01%밖에 안 된대요. 거기에 뭐가 살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외계인보다 더 재밌는 것들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과학을 보다 정용진입니다. 네, 세종대학교에서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용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빵 좋아하는 김범준입니다. 북양대학교에서 기후와 날씨를 연구하고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김백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에서 화학공학과 반도체를 연구하고 있는 권석준입니다. 자, 오늘도 네 분의 과학자분들과 함께 아주 재밌는 이야기 전해드릴 텐데 저는 과학을 보다 라는 아주 훌륭한 콘텐츠를 진행을 하면서 과학과 수학은 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수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각난 게 있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건지 인간이 발명을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외계 생명체도 어느 정도 고등한 수준까지 오면 어쩔 수 없이 그들도 수학을 해야 되는 거면 인간도 지능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수학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아니라 수학이라는 체계를 우리가 그냥 인위적으로 만든 건지. 그게 과학자들, 수학자들이 많이 논의하는 거거든요. 아, 많이 논의를 해요? 수학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존재랑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걸 그렇죠. 우리가 찾아내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발명하는 건지. 근데 대부분의 과학자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수학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그걸 발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고요. 근데 현대 수학에서는 저도 좀 헷갈려요. 요즘은 발명의 성격을 갖고 있는 수학들도 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확실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 수학자들이 하는 재밌는 얘기 중에 신의 수학책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수학에서 증명 가능한 모든 정리들이 담겨 있는 두꺼운 책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수학자는 첫 번째 페이지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하나씩 페이지를 넘겨가는 것이 수학자의 역할이다 라는 입장은 인간이 없어도 수학적인 진리는 어딘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우리는 찾아낼 뿐이다 라는 그런 입장도 있죠. 혹시 그러면 우리가 아닌 다른 외계 뭐 고등 생명체가 있으면 그 친구들도 사칙연산부터 하고 그 다음에 뭐 집합 이런 거 배우고 그 다음에 뭐 2차 방정식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같은 우주에 살고 있으면 물리 법칙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뭐 아인슈타인이 발견했지만 아인슈타인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발견했을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면 원래 존재하고 있는 우주의 어떤 법칙 같은 거고 수학도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그거 갖고 재밌는 얘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막스 테그마크라는 물리학자가 그 상상을 해요. 물리학이 다른 우주를 상상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이 마지막 상상한 게 수학이 다른 우주예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 저는. 아, 그러면 이제 대체로 아니, 저는 그래. 이 물리 법칙이 통하는 우주라면 우리의 지금 수학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혹은 뭐 물론 우리 인간이 발명한 분야도 있긴 있겠지만 대개는 이 수학의 단계들도 아마 비슷하게 갔을 근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심지어는 물리 법칙이 다른 어느 평행 우주가 있더라도 수학은 똑같을 것이다. 그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설사 그런 우주가 존재하더라도 물리 법칙이 다르게 적용되는 세상인데도 네.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을 세는 이런 개념 자체는 물리 현상이 없더라도 존재할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원주율 같은 것들 물리 법칙이 없더라도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사실 그래서 인류가 과학을 발전시켜온 과정을 볼 것 같으면 예전에는 수학이 물리적 현상, 우리가 관찰하는 현상을 기술하기 위한 일종의 툴이었다가 19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꼭 물리 현상이 아니더라도 추상적인 개념 안에서 그냥 숫자 덩어리로 이루어진 것만으로도 완전히 논리의 개념 안에서 성립할 수 있는 학문이 된 거죠. 수학의 가장 순수한 형태로 발전한 수학은 수학자들은 그 수학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논리
구조일 뿐이지. 맞습니다. 너무 재밌죠. 수학은 의미 없는 것들에 대한 극도로 논리적인 사고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 애청자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하나 있어요. 마션을 지은 그 앤디 웨어라는 작가가 쓴 책 중에 프로젝트 헤일 메리라는 그 SF 소설이 있는데요. 예. 여기에는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조심하십시오. 어차피 안 읽을 거니까 상관없어요. 지적인 어떤 생명체를 어느 공간에서 만나요. 인류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류를 대표하는 어떤 과학자가 만나요. 그런데 처음에는 서로 얘기가 안 통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안 통하겠죠. 처음에 시도하는 개념 자체가 바로 이런 수학들입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같은 우주에서 왔다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똑같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원소 주기율표를 가지고 단어들을 만들어요. 그런 개념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헤일 메리가 이제 조만간 라이언 고슬링 주연으로 영화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 말씀하신 그 접근법이 실제로 천문학자들이 외계 문명하고 소통하겠다라고 여러 번 시도했을 때 했던 포인트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은 우주 전역의 일종의 만국 공통어는 수학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도 1, 2라고 안 부르고 뭐 빵상, 쩡쩡 뭐 이렇게 부르겠지만 어쨌든 뭐에다 뭐를 더하면 늘어나고 있다 없다의 개념에 출발해서 이진법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고 뭐 이런 식의 사고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것 같은 게 아프리카에서 쓰는 수학 기호가 처음에 태초에 달랐고 로마 달랐고 뭐 다 달랐겠지만 이게 수학이 고등화가 돼가면서 그 체계라든지 이런 거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다 보면 허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확하게 딱 그 포인트가 옛날에 뭐 보이저나 아니면 RA15 메시지나 이런 대표적인 메시지 보내는 시도할 때 근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구에서의 역사를 보면 각 문화권마다 관습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수학 체계는 다 동일하게 발전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주에서도 다른 외계인들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영수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잖아요. 국어는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 영어는 지구에서 살기 위해서, 수학은 우주에서 살기 위해서. 이게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특허 걸렸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수학 개념 없이는 고등 생명체가 어느 정도 발달한 문명이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마도요. 네. 아. 근데 미스테리죠, 그게. 왜 가장 근본적인 법칙들은 수학의 형태로 쓰여야만 할까? 그래야 된다는 걸 증명할 수는 없는데 지금까지 인류의 경험으로 보면 그런 거죠. 숫자는 다르게 쓰겠죠, 우리랑? 그럼요. 근데 그 포인트는 조금 미묘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생물이나 우리가 봤을 땐 되게 단순해 보이는 생명체들도 당연히 걔네들은 수학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수학적으로 봤을 때 논리적인 방식으로 뭔가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수학을 이해하고 있느냐와는 별개로 수학 법칙에 따라서는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을 텐데 수학을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여튼 우주를 이해하는데 우주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아마 뭔가가 있다면 그것은 수학일 수밖에 없다. 심지어 평행 우주에서. 우리와 다른 물리 법칙이 적용되는 곳에서도 아마 수학은 있을 것이라는 말씀. 수학들은 잘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대부분 이제 수학을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을 해서 이과로 갑니다. 근데 막상 부딪혀보면 막상 가서 이제 제대로 수학을 배우면 아 나는 수학을 전공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결론에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얻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수학을 제일 잘하면 수학과 가고요. 수학을 조금 잘하면 물리학과 가고요. 수학을 많이 못하면 천문학과 갑니다. 더 못하면 공학과로 갑니다. 문과는 뭐야 그러면 난 문과인데. 자, 그렇게 수학 얘기 잠깐 좀 해봤고 우리 지구가 요즘 뭐 아프다 뭐 그런 얘기는 이미 한 20-30년 전부터 엄청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핵심이 대기 중에 뭐 이산화탄소 농도 이게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지구 온난화 등등에. 근데 이산화탄소만 만약에 우리가 잘 통제를 하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런 건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그렇죠. 이산화탄소만 잘 통제하면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전체 우리 대기 중에 0.04인가요? 0.04%입니다. 그렇죠. 400 ppm 정도. 예. 요거 하나만 잘 통제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죠. 여기서 약간 오해를 불식시켜야 되는 게 이산화탄소만 주범은 아니고요. 온난화 지수를 우리가 따졌을 때는 메탄가스 같은 것들도 좀 통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단위 분자당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적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산화탄소는 물론 통제를 해야 이 되지만 친구가 가장 주범이긴 하고요. 가장 그렇지만 주범이죠. 네. 일당 100 역할하는 놈은 오히려 메탄가스 같은 애들. 그래서 메탄가스는 주로 뭐 가축들의 어떤 트름이나 뭐 방구 같은 데서 나오는 것들인데 사람들이 고기를 계속 먹는 한 이 메탄을 통제하기
추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지구를 덮인 효과가 한 20배 이상 세거든요. 같은 양이라면. 네, 그래서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대기 중에서 워시아웃 되는 건 훨씬 빨라요. 이산화탄소는 더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머무르면서 지구를 덮이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럼 그 0.04% 이 이산화탄소를 통제할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는 거겠죠? 짧게 얘기할까요? 길게 얘기할까요? 아, 짧은 버전으로 갈게요. 짧은 버전으로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공황도 있었죠. 세계 2차 대전도 있었고 그다음 뭐 이거 우리 줄이려고 기후변화 협약들 파리 기후 협약이라든지 뭐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사실상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줄이기 힘들고 왜 이렇게 줄이기 힘든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보면 결국 돈 문제. 그렇죠. 세계 초강대국이 왜 초강대국일까요? 돈이 많아서? 에너지예요. 에너지를 역사적으로 에너지를 잡은 나라. 미국이 초강대국이 된 이유가 석유를 잡고 석유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우리가 또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게 AI잖아요.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잡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뭐 이런 거 있다 그러면 아직 초기 단계니까 결국에는 화석연료를 써야지만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4년에 뭐 WMO 이런 데서 계산해 본 바에 따르면 가로축을 GDP로 놓고 세로축을 탄소 배출량으로 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아름다운 선형곡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탄소를 많이 써야지만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고 에너지를 많이 써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는 거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이산화탄소를 막 들러붙게 하는 무슨 그런 물질이나 뭐 이런 걸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이산화탄소를 이제 포집하는 기술들도 나오고 있고 굴뚝에다가 뭐 집진 장치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돌로 암석화하고 하는 기술들도 있는데 세 발의 피죠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돈 얘기하셨잖아요. 네. 더 큰 돈을 우리가 쏟아본 적은 아직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이산화탄소의 포집이나 활용 같은 것들은 저희가 통칭해서 화학공학에서는 CCUS라고 합니다.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equestration. 예. 그런데 여기가 지금 말씀하신 돈의 문제가 있긴 한데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훨씬 더 경제성이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고 이 기술을 채용하면은 정말 돈이 되더라. 그래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더라. 세금을 깎아준다더라. 관세율을 낮춰준다더라. 라는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충분히 주어진다면 훨씬 더 규모를 확장할 수 있긴 합니다. 탄소 포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라붙게 하는 물질이 이런 거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숯 같은 거예요. 숯? 왜냐면 표면적이 넓고 가벼우면서 훨씬 다공성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산화탄소 같은 걸 많이 그냥은 안 됩니다. 표면은 어떤 특수한 화학 분자로 처리를 해야 되겠고 아니면은 이 카본들을 캡처를 해서 전기화학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카본들끼리 만나서 뭘 만들 수 있냐면 카본이 두 개가 되면 C2를 가지고 있는 분자가 되고요. C2 분자들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또 합치면 C4 분자가 되겠죠. C4까지 합치면 이제 CH 되는데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 항공유로 쓸 수 있는 연료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무리 전기화를 한다 그래도 전기 자동차가 나오고 전기 배가 나온다 그러더라도 대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전기 항공기 나오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여전히 항공유의 수요는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이산화탄소에서 가져오면은 반대로 이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항공기가 아니고 이산화탄소를 먹는 항공기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까지 가는 데는 너무나 복잡한 화학 공정이 있다는 건데 공학에서는 여기서 촉매 공학을 가지고 옵니다. 좋은 촉매가 있으면 충분히 여기까지 가는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아니면 혹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게 어려우면 대기 중에 질소나 산소가 많잖아요. 그 친구들을 엄청 늘려갖고 이산화탄소의 비중을 줄일 수는 없어요? 거의 테라포밍 스토리인데. 아, 이거 테라포밍이에요? 네, 거의 테라포밍 스토리입니다. 아니 산소 질소가 만들기 쉬울 거 아니에요. 그거 궁금하네요. 중요한 게 이산화탄소의 농도인가요? 이산화탄소의 절대량인가요? 온실 효과 있어서 예, 그 이산화탄소의 농도죠. 농도가 그러니까 중요해요. 0.03으로 내리면 될 거 아니에요. 말이 되네. 질소를 엄청나게 과자 봉지를 다 터뜨려. 아니 질소를 늘린다고 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어들진 않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양은 그대로 두고 다른 걸 늘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를 늘린다는 뜻입니다. 희석시킨다는. 희석을 시킨다는 건데 이제 깨달으신 것 같은데. 근데 말씀이 농도가 중요하다고 하죠. 너무 창의적이셔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아무도 생각 안 해보죠. 근데 어쨌든 질소는 온실 효과가 전혀 없는 기체예요. 굉장히 안정적이죠. 네, 그래서 그걸 늘린다고 해서 이산화탄소의 온실 효과가 더 감소되거나 뭐 그렇진 않을 것 그럼 같은데. 농도가 아니라 전체 양이 중요해요. 저는 헷갈려요. 잠시만요. 농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되게 부피당 중요해요. 예, 맞아요. 이산화탄소 분자의 개수거든요. 여기서 그쵸. 농도는. 네. 그러니까 그 농도가 질소를 늘린다고 해서 볼륨 레이쇼가 줄어들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산화탄소 개수가 줄어들진 않아요. 근데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부피하고 상관없어요. 그 분자 개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함량이 중요한 거네. 농도가 아니라. 그렇게 보면 건조 공기에 이산화탄소가 몇 개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어마어마한 양의
공간에 질소와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러면 전체 대기가 뭐 지구에 이만큼 있다고 치면 이게 이만큼 늘어나겠죠. 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특별히 더 여기서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 늘어난 부피만큼 이산화탄소가 퍼질 테니까 단위 부피당 이산화탄소 개수가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였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륙권 자체의 크기가 늘어나는 거죠. 빵처럼 이렇게 늘어난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이 대기환경공학과 아직 좀 상상력이 부족해요. 근데 저는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지구 시스템이 되게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예일 것 같거든요. 이산화탄소가 문제니까 얘를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기체를 늘렸다라고 하면 질소가 늘어나고 산소가 특히 늘어나게 되면 또 되게 생태계에선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간단하게는 일단 기압이 올라가겠죠. 대기압이 올라가면 우리 이제 더 강한 압력에 짓눌리면서 살아야 될 거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산소가 만약에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그럼 화재가 어마어마하게 날 겁니다. 불이 정말 잘 붙기 쉬울 거예요. 아주 작은 불씨만으로 네, 어마어마한 화재가 나서 다시 이산화탄소가 그렇죠. 올라가겠죠. 이산화탄소가 네. 배출이 되겠네요. 질소도 같이 들린다니까. 아 그런가요? 그것도 있고 또 산소가 많아지면 우리가 더 빨리 늙습니다. 우리가 늙는 과정이 일종의 산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럼 산소가 그만큼 더 아니, 많아지면 다 같이 똑같이 늙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럴까요? 그럼 괜찮지. 피부가 더 금방 쭈글쭈글해진다는 뜻이죠.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아무튼 이산화탄소 줄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해야 되는 근데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자가 되려면 에너지를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은 탄소를 많이 써야 됐다. 그게 2000년대 이전까지 공식이었는데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많은 기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재생에너지 포함해서 탄소 포집 기술 수없이 많은 기술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사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공식이 좀 바뀌고 있어요. 화석연료 없이도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네라고 인류가 지금 눈을 뜨고 있는 단계예요. 근데 무서운 사실은 우리나라가 거기서 굉장히 뒤처져 있다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사실. 알고 있는 건 뭐 무슨 태양광이니 뭐 풍력 이런 거 정도가 이제 다음 세대 에너지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소형 원자로 뭐 이런 것 등등. 핵융합 이런 부분. 핵융합은 우리나라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핵 쪽으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죠. 그렇죠. 다른 데도 요즘 너무 빠르게 발전해서 그 앞서 나가고 있다. 되게 비교적 우리나라의 K-스타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거기서 핵융합 발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꽤 잘하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은 도토리 키재기예요. 이거를 실제로 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장시간 동안 이 핵융합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1분도 안 돼서 다 사라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가정집에 쓰긴 좀 어려운 수준이긴 하거든요. 제가 사실 여러 언론들에서 탄소 중립 뭐 2050 이게 정말 우리나라 국가의 화두다 그러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뭐냐면 만약에 내일 당장 석유를 쓰지 않겠다라고 트럼프가 선언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면 오히려 우리나라는 굉장한 위험에 처하게 돼요. 왜냐하면 화석연료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탄소를 줄이겠다가 국가의 화두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빨리 에너지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약간 에너지 자립, 에너지 독립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시기인데 안타깝게 굉장히 지금 타이밍을 다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네네네.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은 빨리 좀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비눗방울이잖아요. 그거는 뭐 빨대로 불든 손으로 만들든 맨 처음에 막 냥냥냥 하다가 왜 다 동그란 모양을 구 모양으로 가잖아요. 왜 꼭 그러냐? 그냥 이렇게 길다란 도넛 모양도 될 수도 있고 왜 동그란 구 모양으로 다 이렇게 비눗방울을 가는지 이거 궁금하시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비눗방울에서 구 모양이 되는 이유는 지구가 동그란 이유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위 부피당 가장 표면 에너지를 낮출 수 있는 형태가 지금 구이기 때문에 3차원에서는 반대로 얘기하면 제한 공간이 없는 제약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는 구 모양이 제일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빨대를 이어가지고 정육면체 형태의 케이지를 만들었다 가정해보죠. 여기다가 우리가 비눗방울을 만약에 퍼뜨린다. 그럼 이들은 구 모양이 되는 게 아니고 마치 그 안에서 이것들을 다각형 모양으로 채울 수 있는 굉장히 재미난 모양들이 됩니다. 다시 한 번만요. 여기가 육각형 네, 정육면체로 공간인데 만들어진 빨대로 이루어진 속에 비어있는 공간이죠.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비눗방울 한번 다음 갖다 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얘네들은 공 모양이 안 돼요. 그 내부에서 서로 맞닿은 좀 약간 날씬한 그런 어떤 뼈대 모양 비슷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면들은 보이긴 하는데 이 면하고 면이 이렇게 맞닿아서 뭐 시옷자도 되고 뭐 지옷자도 되고 뭐 그것 역시 똑같습니다. 원리는 표면 에너지를 가장 작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을 때는 구 모양. 제약 조건이 없을 때. 그래서 이제 학부생들한테 이 표면 에너지를 설명을 할 때 자주 쓰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런 빨대 실험들이거든요. 표면 에너지. 표면 에너지. 네. 이 표면에 있는 원자들이 가장 이 연력학적으로 낮은 에너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그 모양을 찾아가는
찾아보는 겁니다. 이 모양을 찾아보니까 최종적으로 수렴하는 모양은 공 모양이 된 거죠.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유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무중력 상태에서도 비눗방울 하면 동그랗게 갑니까? 오히려 무중력 상태면 중력이 없으니까 네. 더 동그랗죠. 네, 더 동그래야죠. 완벽합니다. 완벽한 동그라미. 우주 공간에서는 물방울도 그냥 동그랗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중력이 없다고 하면은 지구에서는 사실 미세하게는만 찌그러져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거의 완벽에 가까운 구의 형태를 띄어야겠죠. 그래서 반대로 만약에 내가 무중력이냐 아니냐를 알고 싶을 때 아주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이게 완벽한 구에서 살짝 벗어나면 어느 방향인가에 필드가 그레디언트가 생긴 거예요. 중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중력이 아니더라도 어떤 자기장이나 전기장이나 중력같이 어떤 필드가 있는데 그냥 필드도 아니고 그레디언트가 있는 필드. 아, 내가 지금 무중력 상태가 아니겠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상에서 비눗방울을 만들면 구형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약간 찌그러져 있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찌그러진 건 아니고 약간 타원에 가깝게 생길 수도 있겠죠. 중력이 없으면 동그란데요.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비눗방울을 생각하면 물 분자 입장에선 비눗방울이 위쪽에 있는 애는 중력에 의한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얘들은 내려가려고 해서 찌그러진 게 돼요. 동그란 모양 갖고 제가 알고 있는 재밌는 것 중에 우리나라 뭐 금관도 그렇고 작은 금구슬을 붙여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 와,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작은 금구슬을 만들었을까? 근데 작은 금구슬을 만드는 건 너무 쉬워요. 가만히 두면 동그랗거든요. 그러니까 금을 녹여. 그래서 떨어뜨려요. 어디에서요? 그냥 공중에서. 네. 떨어질 때는 자유낙하를 하잖아요. 그래서 무중력 상태예요, 사실 얘가. 그러니까 중력을 안 느껴요. 그냥 떨어지는 도중에 공기 중에서 식으면 바닥에 떨어지면 동그랗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작은 금구슬을 만드는 게 큰 금구슬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엄청난 세공 이런 게 필요 없고 없어요. 그냥 녹여서 떨어뜨린대요. 떨어뜨리면. 아, 그럼 조상님들 되게 막 대단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었네요. 그걸 알고 있었던 거니까. 그 노하우를 터득을 한 거니까. 아니 뭐 이렇게 하다 떨어뜨려 봤겠지. 잘못 실수로 떨어뜨려 동그랗네? 오,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했겠지. 동그랄 뭐. 수밖에 없는. 물 분자가 여러 있으면 비눗방울 분자들이 있으면 분자들은 다 같은 녀석들일 거 아니에요. 같이 손을 맞잡고 이렇게 당기고 있는데 힘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쪽이 불균형이 있으면 이쪽으로 끌려가니까 평평해지는 거죠. 그러면 3차원에서 가장 평평한 모습. 그래서 이제 표면 에너지가 가장 작은 상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얘네들이 얼마나 곡률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게 잘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작은 것들은 그만큼 곡률이 크다는 거예요. 곡률 반경이 작은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근데 곡률이 크면 어떤 게 생기냐면 저희가 0 라플라스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발명 혹은 개발한 공식이 뭐냐면 충분히 반지름이 작은 아주 작은 구체면 이들이 느끼는 압력 차이,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는 중력에 비할 바가 아니고 훨씬 크다. 그래서 이제 중력은 큰 의미가 없어진다. 근데 반대로 좀 크다, 뭐 농구공 정도 된다. 그럼 중력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농구공 같은 것들을 만약에 조상님들이 거의 완벽한 구체로 만들었다. 저는 그게 정말 그 대단한 대단한 기술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나 작으면 작을수록 크게 어렵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조상님들입니다. 네, 존중하고 그분들의 마이크로 세공 기술은 정말 대단한 기술이죠. 네. 알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비눗방울이 둥근 이유는 전체에 들어가는 힘들이 균일하게 아주 좋은 비유를 하셨어요. 서로 손을 맞잡고 손을 서로 맞잡고 당기는데 있기 때문이다. 평형을 이루고 있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과학을 보다에서는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눠볼까 하는데, 빛은 빛 자체를 우리가 보진 못하나요? 아니면 빛 자체도 볼 수도 있고, 왜 우리가 뭔가를 본다고 할 때는 반사된 걸 우리가 본다고 제가 배웠던 것 같은데 빛 자체를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빛을 보는 거예요, 그게. 아, 그게 빛이에요? 아, 또 헷갈리네. 그러니까 빛이 결국 요즘은 광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 눈에 들어와서 시각 수용체에 닿으면 전기적인 신호로 바뀌어서 뇌에 전달되는 걸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을 빛을 보는 거예요. 반사된 다 빛을 보는 거죠, 우리가. 네, 눈에 들어온 모든 것은 빛이죠. 얘는 이렇게 똑같은 면이잖아요. 맨질맨질한 똑같은 면인데 여긴 검은색이 칠해져 있어서 검은색을 반사하는 거죠, 저한테. 여기까지 그렇죠. 맞나요? 예, 예. 흰색은 흰색을 저한테 반사해 주는 그렇죠. 거고. 예. 왜? 그러니까 흰색을 칠했으니까 저한테 흰색 반사할 거 아니에요. 예. 흰색이랑 검은색이랑 그러면 반사되는 애들이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도 다르게 저한테 반사를 해주는 건가요? 그 색깔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나 원자가 다른 거죠. 그래서 만약에 파란색을 본다. 그러면은 파란색이 아닌 다른 파장을 갖고 있는 빛은 얘가 흡수하는 원자고, 파란색은 흡수하지 못하고 거기서 반사되니까 우리가 파란색으로 보는 거예요. 일종의 보색 효과인 거죠. 만약에 파란색이 보인다, 그럼 파란색 외의 다른 것들은 대부분 잘 흡수했는데
있는데 파란색은 덜 흡수하니까 상대적으로 더 반사가 잘 돼서 파란색이 보이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가 나뭇잎을 보면 초록색이잖아요. 그럼 언뜻 생각하면 식물이 초록색을 좋아하는구나. 그게 아니죠. 정반대. 초록색을 싫어하니까 싫어하니까 보이는 초록색은 거구나. 반사하고 나머지는 흡수. 그러면 제가 이제 거울을 볼 때 반사가 잘 되는 거울 자체로는 색이 있을 수는 없는 건가요? 거울이 대충 한 99.8% 정도 가시광을 반사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은 대부분의 가시광을 다 반사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색깔이 재현이 돼서 보이는 거죠. 모든 파장의 빛을 다 반사하는 거죠. 적어도 가시광에 대해서. 제가 거울 가까이 이렇게 얼굴을 대고 있으면 제 얼굴은 누리끼끼한 색을 반사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거울이랑 저는 계속 누리끼끼한 빛을 이렇게 계속 반사를 서로 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얼굴을 거울에 충분히 가깝게 대잖아요. 네. 얼굴에서는 약간 얼굴에 우리 체온이 있습니다. 네. 체온에서는 한 9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웨이브랭스가 나와요. 중적외선이죠. 피부에서? 피부에서 네. 그 중적외선도 반사가 돼요. 그래서 네. 살짝 따뜻해질 수 있어요. 아주 가까이 되면 아주 가까이 가면 적외선도 반사할 수 있습니다. 좀 궁금하네. 그럼 거울이 가시광선 영역에선 대부분의 파장의 빛을 반사하는데 자외선이나 적외선은 다를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반도체에서 되게 중요한데요. 반도체에서요? 반도체에서 네. 또 전공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가장 짧은 파장으로 패터닝을 할 때 들어가는 빛을 저희가 극자외선 대역의 빛을 쓰는데요. 이게 한 13.8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네. 거의 엑스레이에 근접하는 웨이브랭스거든요. 이거는 너무 엑스레이하고 비슷해요. 웬만한 물질 다 뚫어버려요.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 찍으면 몸이 다 뚫고 지나가잖아요. 엑스레이가. 그런데 이 빛도 거의 그 정도 수준인데 반도체에서는 이걸 반사시키고 싶어요. 반사를 시켜서 한 곳에 모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반사시킬 만한 물질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 거울로는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울로는 안 돼요. 그래서 아주 특수한 거울을 만듭니다. 마치 라자냐 같이 생긴 그런 거울을 아주 얇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도 반사율이 70%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걸 반사해서 뭘 하는데요? 반사를 해서 한 곳으로 이걸 모으고 싶어요. 그리고 반사를 해서 광 경로들도 우리가 이걸 바꾸고 싶어요. 느리게 만들거나 더 빠르게 지나가게 만들거나. 그 비슷한 고민이 천문학에서도 있는데 이제 우주망원경들 중에 특히나 에너지가 높은 X선 같은 거를 보는 우주망원경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검출기에 때려 박으면 다 뚫고 나가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초점에 모을 수가 없거든요. 일종의 전반사처럼 계속 미세하게 각도를 조절해가지고 거울들이 계속 이렇게 벽처럼 서 있어요. 거의 물수 재배하는 것처럼 빛을 이렇게 해가지고 초점에 모으는 거예요. 저는 인간의 정밀공학이 가장 극단적으로 발현된 케이스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제임스 웹에 들어가는 반사경에 두 번째가 물수제비. 네. 네. 두 번째가 중력파 간섭계입니다. 근데 ASM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임스 웹보다 우리가 더 정밀하게 거울을 만든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노광장비 만든 반도체에 네, 들어가는 원자 하나 이하의 정밀도를 가지고 우리는 만든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원자 자체가 색깔이 있어요? 원자 자체는 색깔이 없죠. 모든 원자가? 원자는 우리가 색깔을 얘기는 할 수 없고 대신에 원자의 에너지 준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원자에 속한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 에너지 스테이트가 얼마 정도냐. 근데 이 스테이트에 따라서 얘네들이 만약에 약간 바닥 상태에서 여기 상태로 전자가 뛰어갈 수 있는 그 에너지만큼을 만약에 우리가 가시광을 흡수하잖아요. 그럼 그 빛을 흡수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에너지 준이라는 건 에너지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에너지의 일종의 층수입니다. 1층이냐, 2층이냐, 3층이냐, 4층이냐. 계단 같은 그 거. 에너지가 강하다, 약하다는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에너지가 높냐, 낮냐 느낌입니다. 강하다, 약하다보다는. 높냐, 낮냐? 예. 에너지가 높으면 강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층에서 10층까지 갈 때 그냥 맨 입으로 안 되죠. 에너지를 써서 가야 되잖아요. 네. 전자도 똑같습니다. 바닥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가려면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해요. 네. 근데 그 에너지를 그러면 자기네가 만들 수 없잖아요. 외부에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자가 그 에너지를 얻으면 위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 실험을 외부에서 빛을 쏴주는 실험으로 합니다. 광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전자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이거 무슨 질문인지 알 것 같아요. 에너지가 강하다는 것과 에너지 준위가 높다는 게 조금 다른 의미긴 표현이 약간 하거든요. 헷갈릴 수 있어요. 보통 예를 들어 빛이 아주 강한 빛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 노란색 빛인데 아주 강한 빛도 있잖아요. 그거는 빛이 갖고 있는 이 에너지 이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광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강한 거예요? 그렇죠. 예. 보통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조도가 강하다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인텐시티. 이런 빛 같은 것들은 조도가 굉장히 강한 빛이죠. 형광등에 비하면 저 빛은 훨씬 더 조도가 강한 거죠. 똑같은 파장을 갖고 있는 광자가 나오는데 많이 그렇죠. 나오는 거예요. 단위 면적당 얼마나 많은 광자가 들어오고 있느냐. 그건 이제 에너지가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보통 에너지라고는 안 하고요. 빛의 세기가 강하다. 빛의 세기가. 인텐시티라고 하죠. 복사 강도. 보통 저희가 광도가 있고요. 조도 개념이 있는데 광도는 그냥 그야말로 와트 단위입니다. 시간당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나오느냐. 조도는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계산하는 건데요. 단위 면적당 그러면 그 광도가 얼마큼 들어오느냐 이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여러분? 네. 오늘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이제 모든 원자는 색깔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색깔을 우리가 부여할 수는 있죠. 색깔 이렇게 정의하면 있다고 부여할 수 얘기죠. 있는 거죠. 부여할 수는 있다? 아니 그 자체가 스스로 갖고 있는 색깔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불꽃놀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불꽃놀이 할 때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잖아요. 예. 이 친구들은 원래 색깔이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뭔가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들이 빛을 내는 거예요. 높은 에너지에 있다가 떨어지면 반대로 이번엔 자기가 그만큼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를 내뿜는데 그 에너지가 하필은 만약에 가시광대역에 있는 에너지 수준이다. 그러면 그 색깔의 빛이 우리한테 보이는 거고 우리는 그 색깔에 대해서 우리가 관행적으로 부르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저건 초록색, 저건 파란색. 예를 들어서 한 350, 380 나노 정도면 쟤는 파란색. 쟤네들이 한 600 나노 정도면 쟤는 붉은색.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는 것뿐. 자연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색깔을 붙인 적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광수용체에서 느끼는 그 빛에 대해서 그냥 우리 나름대로의 빛을 붙였을 뿐. 우리가 그렇게 진화해온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벌새 같은 경우는 가시광 외의 영역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색깔이 별로 화려하지 않은 새인데 자기네들끼리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색깔이 예를 들어 한 우리 인류가 뭐 한 80만 년, 300만 년 전에 이렇게 나왔을 때 보는 색깔들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색깔들하고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충분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눈의 대부분이 물이잖아요. 물이 투과를 잘하는 가시광선 영역이 사실 우리가 보는 그 영역이. 그러니까 자외선은 사실 물을 많이 투과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주 원주님께 궁금했던 게 우리 이제 태양도 진화를 하잖아요. 네. 계속 진화를 하면 지금 이제 우리는 태양의 이라디언스가 가장 강한 영역이 가시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언제쯤 바뀔까요, 이게?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딱 이 지구에서 나고 자란 진화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 머리 위에서 쪼여지고 있는 빛 대부분이 가시광에 밀집되어 있어요. 게다가 지구 대기권도 가시광만 허락을 하고 나머지는 다 튕겨 보내거나 흡수하거나 하고 있어서 사실상 지상 생명체라면 가시광 조명을 받고 살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 보려면 가시광에 민감한 시각세포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한 30억 년 정도가 이제 지나면 태양이 이제 본격적으로 부풀게 되거든요. 그럼 태양 표면 온도가 낮아지고 가시광이 아니라 적외선 쪽에서 압도적인 빛을 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땐 되게 붉고 어둡고 그렇게 보이게 되겠죠. 근데 거기에 진화해서 그 색깔을 또 더 잘 보는 형태로 이번에 진화하겠죠. 적외선을 느끼게끔 진화하지 않을까? 만약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생명체가 있다면. 네. 적외선을 이제 막 컬러가 보이는 거지 이제. 식물들도 좀 많이 변해야겠네요. 근데 그때쯤 생명체가 살 수가 없겠죠. 너무 커져서 태양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흑연 같은 거 보면 작은 하나하나가 분자일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면 이제 흑연은 검정색이잖아요. 다 모아놓으면. 그리고 이제 밀가루는 뭐 얼마나 분자인지 모르겠지만 밀가루는 되게 작잖아요. 걔도 흑연 비슷할 정도로. 그 친구는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색깔이 있는 거잖아요. 흑연 일단 말씀드리면 흑연은 어쨌든 카본입니다. 근데 카본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투명한 카본이 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다이아몬드. 그런데 얘네들이 만약에 대충 결합하거나 아니면 이제 흑연처럼 판상 구조가 되면 까맣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분자들이 어떤 식으로 결합해서 어떤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가 일단 중요한 거고요. 밀가루가 하얀 거는 얘네들이 분자라기보다는 가루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빛을 산란시켜서 그래서 이게 화이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모두 평등하게 다 산란시켜버려요. 그럼 웬만한 애들은 그렇게 작게 가루로 내버리면 하얀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수 마이크로 정도까지 가공을 하면 다 산란시킬 수 있습니다. 연필가루는 까맣잖아요. 연필가루 같은 경우는 지금 산란하기 전에 얘네들이 대부분 빛을 지금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의 지금 물질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연필가루도 충분히 더 분자의 구조에 네, 따라 다를 것 더 아주 작게 만들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그거 궁금하네 진짜. 연필가루를 진짜 가늘게 하면 하얀색일까? 흰색이 될까? 제가 놀라운 거 하나 드릴 거예요. 우리가 금 같은 거는 당연히 노란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금을 나노미터 사이즈로 한 수십 나노나 이 정도 사이즈로 만들어서 물에다가 분산시키잖아요. 그러면 포도주 색깔이 돼요. 포도주? 왜 포도주가 돼? 이게 이제 금속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성질 때문에 그런 건데 보통 금 같은 귀금속들은 저희가 뭘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아주 작아졌을 경우에는 금속 위에 있는 전자와 외부에서 들어오는 광자들이 서로 커플링을 해갖고 댄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댄스를 할 때 스텝을 밟는 프리퀀시가 가시광 대역이랑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더 잘 흡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검은. 네, 그래서 고유한 색깔을 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플라스모닉 레저넌스, 플라스모닉 공명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요. 금이 항상 노란색이 아닐 수도 있다. 다른 색깔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근데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의 선조들이 먼저 봤어요. 그쪽도 선조들이 좋더라고요. 아니 그 금가루를 아주 작게 만들면 이 보라색으로 보이기도 네, 한다는 그걸 거야. 어디다 했냐면 걔네들이 라이커거스 컵이라는 게 있는데요. 컵 표면에다가 이걸 발랐어요. 그래서 낮에 볼 때랑 밤에 볼 때랑 그리고 이 안에서 촛불을 켰을 때랑 밖에서 촛불을 켰을 때랑 색깔이 다르게 보입니다. 오, 와, 그래서 이게 아주 새
활공품을 잘 만든 다음에 왕에게 진상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죠. 근데 이제 그들도 이게 플라스모닉 레조넌스인 건 몰랐겠지만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 갑자기 그거 말씀드리니까 다시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 비눗방울 하면 색깔이 막 화려하잖아요. 보라색 됐다가 막 빨간색 됐다 노란색 됐다 이러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보통 이제 우리가 희귀에는 간섭색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섭색? 예를 들어서 이제 비눗방울이라 그러더라도 아주 얇은 막이에요. 두께가 있다는 거니까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도 있고요. 비눗방울을 투과해서 비눗방울의 바닥에서 반사되는 빛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빛에 들어오는 각도와 웨이브랭스에 따라서 얘네들이 결맞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맞음이라는 것은 얘는 짧은 경로를 갖고 얘는 약간 긴 경로를 갖지만 하필이면 그 경로 차이가 자기의 파장에 정수배가 되면 딱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빛만 잘 보이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각도나 웨이브랭스마다 달라진다 그러니까 색깔이 서로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내가 이쪽에서 보나 이쪽에서 보나에 따라서 색깔이 서로 다르게 보이니까 서로 총천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반도체 전문가예요? 비눗방울 전문가예요? 반도체에서 빛이 중요하기 때문에 빛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네. 비 오면 물웅덩이에 기름띠 있잖아요. 거기도 기름이 얇게 막이 있어서 거기 기름 위층에 반사된 빛이랑 밑바닥에 반사된 빛이랑 아주 미세하게 경로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빨간 파장이냐 보라 파장이냐에 따라서 파장이 다르니까 이 빛의 간섭이 천문학에서도 네, 되게 중요한 맞아요. 도구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그거 잘 설명해 주실 거겠지만 여러분이 혹시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나 궁금하신 분들은 주유소 근처 비 오는 날 가시면 대충 그 기름막들 있는 데 많이 있습니다. 그 천문학에서 이걸 되게 잘 쓰거든요. 그 보통 우리가 빛을 분산시킨다라고 하면 다 초등학교 때 썼던 프리즘 정도만 생각을 해요. 세모나케 유리판 깎아가지고 이제 빛을 무지개 만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비좁은 우주망원경의 부피 안에 프리즘을 막 넣으면 너무 덩치가 크니까 이거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거든요.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그 유리판을 아주 그 핑킹가이처럼 이렇게 잘라요. 톱니 모양. 네, 톱니 모양으로. 네. 그러면 빛들이 쏟아지면서 그 각각의 미세한 톱니층에 반사가 될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빨간색이냐 보라색이냐 파장에 따라서 이게 약간 미세한 각도로 다르게 반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빨간 파장이 유독 많이 모이는 각도, 보라 파장이 유독 많이 모이는 각도 이렇게 해서 그게 일종의 무지개처럼 스펙트럼이 쫙 만들어져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 있는 거의 모든 우주망원경이나 실제 지상망원경들도 분광 관측할 때 다 이런 분광기를 씁니다. 분광기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네, 빛을 나눈다. 스펙트럼별로 나누는 거예요. 그 CD 뒷면도 똑같아요. 아, CD 뒷면도 참 맞아요. 청천연색이잖아요, 이거. 그건 이 얘기. 네. 아, 그 톱니의 크기라는 게 굉장히 작은 톱니겠군요. 맞습니다. 마이크로미터 사이즈. 아, 그 거의 우리가 볼 때 그냥 평평해 보이는 거지만 네. 그런 방식으로 해서 빛을 나누는 그게 이제 천체 망원경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는 거죠. 천체망원경, 기초과학, 화학 모두 지금 이 스펙트로스코피는 정말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게 결국엔 파장이 달라져야 색깔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빛의 속도는 일정하니까 이게 뭔가 굴절이 있으면 그때 파장이 달라져가지고 그렇게 완벽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때 일종의 색수차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색수차가 뭐예요? 그 카메라 같은 거 가끔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빨간색이냐 보라색이냐 색깔에 따라서 굴절되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DSLR 카메라를 찍으면 안에 렌즈들이 있으니까 이게 좀 안 좋은 카메라면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 빨간 파장으로 이미지가 싹 맺히는 위치랑 파란 파장으로 이미지가 맺히는 위치랑 약간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되게 오래된 카메라로 사진 찍어서 확대하면 좀 뭔가 브라운관 TV 이렇게 눈 들이대고 보는 것처럼 색깔이 좀 이게 검정해요. 가장자리의 색깔이 이상해지죠. 아, 맞아. 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 색수차는 광학 렌즈를 쓰면 피할 수가 없는 저주이기도 합니다. 얘네들이 광 경로가 모든 파장들이 다 똑같은 광 경로를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나고 특히 옛날 사진 보면 왜 특히나 가장자리부터 좀 이상해지는 그래서 것 아까 같아요. 우리 예. 우주면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작은 톱니바퀴 뭐 이런 거 만든다고 예, 했잖아요. 예, 예.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광학 렌즈 말고 똑같이 빛을 모을 수 있는데 광 경로차를 줄일 수 있는 색수차를 줄일 수 있는 거 만들면 안 되나? 해서 나온 개념 중에 하나가 프레넬 렌즈 같은 거. 그래서 훨씬 색수차를 줄일 수 있어서 색 재현율이 높아집니다. 야, 하여튼 빛은 정말 볼수록 매력적이죠. 참 신기합니다. 매력적이고. 한때 제가 빛에 빠진 적이 있었다가 이별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중력과 또 한참 사귀다가 중력이랑도 요즘 이제 좀 소원해졌는데 빛이 다시 만나도 이렇게 또 재밌네. 언제 만나도 재밌습니다. 예. 빛은 빛 자체로 강한 에너지를 이렇게 막 우리가 활용하거나 이러긴 쉽지 않나요? 예를 들면 우리 영화 같은 데서는 맨날 그 레이저로 뭐 대포 쏘기도 하고 아니 레이저 광선검 있고 뭐 이렇잖아요. 아니면 저 에너지파 같은 거 이렇게 손오공이 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거는 불가능이에요? 레이저 무기가 이미 개념이 존재합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저희가 봤던 현대 전쟁을 바꾸는 문법 중에 하나가 드론 전쟁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각국은 드론을 맨 처음에는 기총 소사를 하거나 아니면 작은 미사일을 쏴서 떨어뜨리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이게 가성비가 너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생각한 게 레이저예요.
레이저로 맨 처음에는 태워버릴까? 내가 생각했다가 혹시 드론이 전파를 수신하는 부분만 골라서 때리면 좋지 않을까? 그럼 얘네들은 제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타이 드론 무기라는 게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좋다고 보이고 있는 기술이 레이저입니다. 그 레이저 집속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쏘는 게 아니고요. 자동 추적 장치인데요. 제가 어디서 봤던 되게 재밌는 기사 중에 하나가 대모기 레이저 무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레이저를 축축 쏘면서 모기가 1시간당 막 몇백 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와. 대공포를 모기 버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방모기 시스템. 방모기 시스템. 그러니까 AI로 이렇게 맞습니다. 캡처해서 쏘고 오래 쏠 필요도 없어요. 아주 0.0 몇 초만 척척척. 근데 그거 사람이 맞으면 어떡해? 아 큰일 나죠. 그래서 문을 닫고 나가야 되죠. 마치 모경 뚫어놓고 사람 나가는 것처럼. 그러고 나면은 이제 싹 떨어져 있고. 아, 그것처럼 드론을 잡는다는 거죠? 잡는다는 거죠. 대신에 드론을 잡으려면 모기 쏠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 에너지라는 거는 빛을 많이 쏘는 거 아니면 빛에다가 뭔가를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아까 김본중 교수님이 이 개념 정리를 되게 잘해주셨는데 단위 면적당 최대한 많은 광자가 흘러다니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러면 그 빛을 맞는 애가 뜨거워진다든지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적당한 세기는 웬만하면 거울로 반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SF 오래된 SF 영화 중에는 적이 나한테 레이저로 쏘면 반사 그리고 끝이 나는 게 있거든요. 있죠. 있어요. 근데 그건 적정한 에너지를 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센 에너지를 놓으면 이게 아무리 잘 반사를 하는 거울이라 하더라도 거울 표면에 전자들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다 플라즈마가 돼버려요. 그럼 얘네들은 마치 기화가 돼버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플라즈마가 된다는 거는 전자가 원자 핵에 뭉쳐 있지 않고 붙잡혀 있지 않고 그냥 완전히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자유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게 전자가 튀어나오고 나면 얘네들 뭐가 되냐면 다 얘네들이 일종의 산화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일종의 기화가 되는 거예요. 표면이 날아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 원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또 날아가잖아요. 그 다음 원자가 순식간에 기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울 자체가 반사할 겨를도 없이 다 기화가 돼버립니다. 단위 면적당 어마어마하게 많은 광자를 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그만큼의 광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에너지를 어디서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우주 전환급 레이저를 만약에 쏜다. 저는 그래서 이게 얘네들은 에너지 문제를 어디선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당연하다는 듯이 핵융합 엔진을 싣고 다니죠. 그 정도로 전기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뭐 일종의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할 거고 조금 더 발전한 문명이면 행성이나 항성에서 에너지를 끌어올 겁니다. 행성급, 항성급 에너지. 저희가 보통 그래서 카르다 쇼프 에너지 스케일로 얘기를 하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데스스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행성을 하나 파괴시킬 정도의 에너지면 아니,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하시면 우리 제작진들이 자료 찾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일부러 도와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쯤에서 여기서 이미지 삽입을 하면 딱 좋거든요. 스타워즈라는 영화에 있습니다. 데스스타는. 근데 이 에너지 밀도도 한계가 있어요. 이 에너지 밀도 한계는 양자 전기역학에서 나오는 슈잉거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슈잉거 한계는 벗어날 수가 없는 한계랑 비슷한데 이거보다 높아지면은 공간이 붕괴해요. 공간이 붕괴. 진공이 붕괴해요. 왜냐면은 전자와 양전자가 서로 만나서 소멸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 공간이 붕괴해서 이 에너지까지는 못 간다. 요 에너지 이하까지는 오케이. 그래서 요 슈잉거 한계까지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집속시킬 수 있는 빛의 에너지를 집속시킬 수 있는 한계일 것이다. 물론 우리가 실험적으로 그거 만들기에는 너무나 어렵죠. 애초에 실험적으로 만든다고 한들 그 빛을 담아낼 수 있는 혹은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장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장비 자체가 이미 타버리겠죠. 다 날아가 버리죠. 어쨌든 이론적인 레이저 무기 이론적으로는 세기의 한계. 마치 빛의 한계인 것처럼. 그래서 옛날 이론적인 SF 에너지. 영화 보면 레이저 총 쏘면 사람이 사라지잖아요. 그건 가능한. 그래서 이제 데스스타 정도로 나올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슈잉거 한계 이상이 돼야 돼서 불가능하다라고 누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럼 드론 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애들 정도 에너지는 220V 이렇게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대략적인 에너지 강도로 가야 그 친구들이 떨어질 수 있는 정도예요? 뭐 이건 저도 몰라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대략적으로 한 6.3 곱하기 10의 7승 와트 퍼 제곱미터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서 아주 작은 드론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군이 쓰는 그 정도 드론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공격용 드론도 떨어뜨릴 수 있는. 네.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사실 배꼽이 배보다 더 큽니다. 어마어마한 전기 에너지를 잡아먹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미군이 맨 처음에 그렇게 레이저 건쉽을 달아놓은 일종의 차세대 함정을 건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배꼽이 더 커진 거예요. 실용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는 이 배 자체가 움직이지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럼 그 친구는 거리 상관없이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신 질문입니다. 저희가 빛의 직진성을 얘기할 때 얘네들이 우주 공간을 쭉 직진할 때 직진성이 사라지지 않고 쭉 갈 것 같잖아요. 네. 저희가 근데 빛의 다발이라는 개념을 이해한다면 이 다발들이 처음에는 잘 뭉쳐져 있다가 나중에는 어떤 모종의 원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해요. 디스퍼션이 되는 거죠. 빛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가다 슥 넓어져요? 예를 들어서 넓어지는 것도 있고요. 위상 차이가 생기기 시작해요. 우주가 사실 진공은 아니잖아요. 수소 원자가 가끔씩 나오고 그리고 또 주변에 우주 먼지가 또 가끔씩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인터랙션 하다 보면은 페이지 차이가 생기는데 페이지 차이가 생기면 어느 순간부터 파이만큼 페이지가 생기면 서로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빛을 아주 먼 거리까지 보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좋은 빛도, 여기서 말하는 좋은 빛은 단파장 빛을 의미합니다. 파장이 하나여야 돼요. 두 번째가 콜리메이션이 돼야 돼요. 얘네들이 집속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집속을 했다는 것은 페이지를 맞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상을 맞췄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시 말하면 얘네들은 마치 방탄소년단처럼 칼 군무를 하면서 가야 돼요. 이게 약간이라도 차이 나다가 서로 얘는 바닥에 있고 얘는 위에 있다, 서로 만나서 없어집니다. 근데 우주 공간 같이 그렇게 이제 넓은 공간을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닐 거고 뭐 여기서 뭐 5km밖에 있는 뭐 10km 요 정도는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빛에 있어서는 뭐 의미 없는 아주 그런데 짧은 그것도 가능한데 사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중간마다 증폭을 시켜줘야 돼요. 아, 빛에 그래요? 자꾸 사라지니까. 아, 그냥 그래서 나온 게 광섬유입니다. 광섬유 안에다 가놓으면 얘네들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전반사가 돼갖고 굉장히 먼 거리까지 안정적으로. 빛의 속도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그 갑자기 이제 광섬유 얘기하셔서 광섬유라는 게 이렇게 관 같은 게 얇게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안에 빛이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광섬유가 빛의 속도로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빛은 이제 직진을 쭉 가면 1초에 뭐 30만 킬로라고 대충 치고요. 네. 광섬유 안에서 가면 계속 따다다닥 부딪히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빛 원래 속도보다 한참 뭐 두세 배 느릴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코사인 세타만큼 느려지겠죠. 아이, 코사인 얘네들 아, 이름 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빨라요. 약해지는데. 충분히 빠르고 전반사가 된다는 건 뭐냐면 반사를 할 때 낭비된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반사를 할 때 조금씩 에너지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광섬유를 깐다고 다 될 건 아니고 이 지점마다 증폭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게 광섬유가 막 이렇게 반사하고 또 증폭을 중간시켜도 그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손실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 광통신을 가지고서 통신 규약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패킷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네네. 얼마마다 증폭할 것이냐, 오류가 있을 경우에 오류 수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통신공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반도체 연구하시는데도 빛을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빛이 반도체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 권석규 교수님이 굉장히 지식의 폭이 넓어요. 아닙니다. 아니, 딴 것도 다 잘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너무 궁금한 거 많이 있어요? 다 물어보세요. 너무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전기장어는 왜 전기뱀장어는 전기를 만드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유 다행이다. 아 이거 다 하시니까. 예. 자 그래서 하여튼 빛을 모아서 무기화할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도 충분히 가능은 하지만 워낙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로 효율적이진 못하다. 반대로 그 에너지 소스를 어디선가 안정적으로 가져온다면 충분히 이제 저는 그래서 발전한 문명이 호전적이다. 빛 에너지를 되게 잘 쓸 것 같아요. 아 무기로든 통신으로든. 빛이 만약에 없는 우리 태양계라면 아예 생명체 자체가 존재를 못하겠죠? 생명은커녕 우주가 없겠죠. 왜냐하면 빛이 없다라는 게 그냥 조명을 딱 껐다 수준이 아니라 빛은 전자기파는 결국에 전자기력을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거든요. 빛이 없다는 건 전자기력이라는 그 우주의 4대 힘 요소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거니까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서로 끌어당기고 원자가 안정적으로 뭉쳐있고 하는 그 모든 체계가 다 불가능해지는 거죠. 아니면 혹시 이제 그건 이제 전체 우주의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건 아닌데 예를 들어 태양계랑 비슷한 이제 어떤 항성과 행성들의 무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빛을 내는 게 없어요. 그래도 그게 가능해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분들이 빛 하면 딱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이 딱 박혀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가시광. 네, 빛은 눈부신 뭔가 가시광. 그렇죠. 홀리하고. 그렇죠. 근데 빛은 그냥 온갖 파장을 갖고 있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전자기파예요. 자외선, X선, 감마선 그게 세기가 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이 다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다는 건 그 우주에 채워져 있는 모든 빛을 없앴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네. 단순히 어두운 별 곁에 행성이 살고 있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아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 새카만 항성이 있고 네. 그 주위를 도는 새카만 행성들이 많이 있지만 네. 걔들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빛들을 이렇게 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적외선. 네. 태양이 충분히 이제 진화를 해서 적색 고성이 됐어요. 그래서 강도가 이제 적외선 영역에서 가장 셌다. 그럼 가시광만 볼 수 있는 외계인들 입장에서는 까맣게 보이겠죠. 만약에 빛을 아예 완전히 내지 않는 물체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아 빛이 아예 안 나오는 네. 우리 이거 혹시 과학자들은 다 아는 건데. 영하 273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갑자기 궁금하네. 절대 영도에서도 모든 원자들이 딱 멈춰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소한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그럼 절대 영도에서도 흑체 복사가 있나? 연력 각 3법칙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고전역학이고요. 양자역학 생각하면 양자역학에서는? 어쨌든 어느 절대 certainty에서? 영도에서도 복사를 해요? 아니 그게 궁금해졌어요. 지금 갑자기 얘기하다가. 복사를 해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시간 내에서는 관측할 수 없을 거예요. 너무 짧아서. 옛날에는 이제 블랙홀의 온도가 0도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블랙홀은 이론적으로 빛을 내보내지 못하는 천체니까 빛을 내보내야 열적 복사라는 게 성립이 되는데 빛을 안 내보내는 게 정의 그 자체니까 옛날에는 이제 블랙홀의 온도는 완벽한 절대 0도 이렇게 가정한 적도 있었죠. 지금은 약간 바뀌었어요? 이건 좀 복잡한 얘기이기는 한데 블랙홀이 열적 복사하는 척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제 이거를 뭐 과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호킹 복사 이렇게 이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실제로 빛을 뭔가 온도를 머금고 있어서 내보낸다기보다는 예. 그 주변의 양자역학적인 스케일에서 벌어지는 입자 반입자 간의 어떤 그런 공명과 생성 과정에서 절반은 블랙홀이 먹고 나머지는 내뱉고 그 내뱉는 것이 마치 열적 복사를 하는 양 흉내를 내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거를 적용하면 블랙홀의 온도라는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그게 이제 호킹 묘비에도 새겨져 있는 수식이죠. 블랙홀 근처 입구쯤 가면 추워요 되게? 아니요. 블랙홀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블랙홀이 진짜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고 홀로 그냥 떠돌고 있는 블랙홀이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블랙홀은 차가워야겠죠. 심지어 그 아까 말씀드린 호킹 복사 있잖아요. 지금 우주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블랙홀에게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우주 배경 온도보다도 더 블랙홀의 온도가 낮아야 돼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만약에 우주에서 호킹 복사가 진짜 있다. 그래서 그런 블랙홀들이 우주 배경보다 더 낮은 온도를 머금고 있다라고 하면 열은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블랙홀은 그 차가운 우주 배경에서도 열을 흡수하고 있어요. 흡수하는 거지. 네. 근데 이제 블랙홀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 추운 게 맞고 블랙홀이 만약에 뭔가 다른 별이 있어서 이걸 막 잡아먹고 있다. 그러면 블랙홀 곁에 이제 아주 높은 밀도와 온도로 압축된 원반이 형성이 돼요. 이건 어지간한 별 표면보다 더 뜨겁게 달궈지거든요. 그럴 땐 블랙홀이 뜨겁게 보일 수도 있죠. 블랙홀 주변에 그 이렇게 고리처럼 이렇게 네, 맞습니다. 밝게 빛나는 그게 이제 그런 거군요. 네. 사실 잡아먹힌 별들의 시체들이죠. 밝게 빛나는 네, 게 네, 네. 마지막까지 그래도 한번 빛은 내고 죽네요. 그러네요. 회광 반조네요. 우리 과학을 보다도 죽기 전에 한번 큰 빛을 내고 아니 벌써 사망을 예고를 가긴 하시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지구에서도 지금 태양에서 받는 거에 뭐 한 30% 정도 되는 빛을 못 받는다 이런 경우들은 종종 있을 수 있잖아요. 멀리 갈 필요 없이 바다 심해죠. 아 심해. 심해는 정말 어둡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되게 춥고 한 100m만 들어가도 사실상 태양이 없다고 봅니다. 태양빛을 못 느낀다고 봅니다. 100m 밑으로만 100m 들어가도 정도만 들어가도 완전 깜깜하는 완전히 거죠. 칠흑 같은 어둠이죠. 가끔 보면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이버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너무 하나 무섭지 알았는데 않나? 인류가 지금까지 탐험한 심해는 0.01%밖에 안 된대요. 0.01? 우리 인류는 심해의 대부분을 몰라요.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육지로 따지면 마치 그거랑 똑같다고 합니다. 전체 지구의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육지 면적이. 네. 우리는 지금 안동시 정도 되는 면적을 탐험한 거래요. 안동 시민분들이 좀 화가 죄송합니다. 네. 왜 안동시를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군이니까요.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나 많은 영역이 미탐험 지역인데 거기에 뭐가 살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정말 외계인보다 더 재밌는 것들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해로 자꾸 들어가는 게 아닐까. 예를 들면 뭐 마리아나 해군가 이런 데는 이제 워낙 유명한 데니까 조금씩 들어가 보긴 했는데 그것도 아주 극히 일부분인 거고 대부분의 심해는 우리가 못 가봤거든요. 못 가본 거죠. 가기도 굉장히 어렵고. 남극 빙하 밑에 호수가 있어요. 보스토크 호수. 네, 보스토크 호수. 그 안에 이제 미지의 생명체들이 그러니까 호수가 있다는 건 아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얼마 전에 이제 뚫어가지고 그 안을 지금 관찰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아 있어요. 그래요? 거기 뭐가 나올지 모르는군요. 거기 완전 고립된 완전 그러니까 완전 고립된 생태계라서 생물학 연구하시는 분들은 너무 재밌는 특히 게 우주 생물학에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맞아요. 주는데 유로파에 무슨 생물이 살고 있을지 추측을 할 때 되게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네요. 지금 그 안에 생명체가 아마 있을 걸로는 강력히 추정되고 있고요. 생명체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있겠죠. 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그 생명체가 우리가 그 홀을 뚫는 과정에서 오염되지 않았다는 보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조심해서 뚫었다고 하더라도 맞아요. 사실 그래서 보스토크 완전히 뚫기 전에 상호작용이 없는 굉장히 거예요.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이유가 이걸 오염시키지 않고 정말 여기에만 있던 고립된 생태계라는 보장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유로파 뚫을 때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지구에서 우리가 아무리 소독을 하고 가도 분명히 뭔가 묻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뚫었는데 거기서 바퀴벌레 나오고 있어요. 짜증나겠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해저 말고 뭐 화산 폭발 같은 걸로 지구 대기가 막 먼지로 엄청 뒤덮여서 빛이 태양으로부터 받는 거에 지금까지 받는 거 한 70%만 들어온다. 이러면 생명체에 대충 어떤 변화들이 예상이 됩니까? 일단은 햇빛이 차단이 되면 광합성에 문제가 생기겠죠. 사람들 같은 경우에 햇빛을 못 보면 굉장히 우울해지고 제일 좋은 예가
제가 1815년에 탐보라 화산이라고 아, 그때 소설 썼잖아요. 프랑켄슈타인. 네, 프랑켄슈타인. 그때 이제 너무 우울하니까 그러니까 1815년에 탐보라 화산이 폭발하고 한 2년 동안 여름에 해가 사라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지구 거의 전체. 그러니까 이제 해가 사라진 건 아닌데 막 희미한 거지. 그리고 이제 대기가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상당히 지표면이 안정하고 안개도 많이 끼고 하니까 굉장히 우울한 거죠. 음흉해지고 보급빛이 분위기가 남 환자도 엄청 예. 나올 거고. 유럽하고 아시아 통틀어서 한 200만 명 정도 폭염 죽었죠. 사망했다라고. 그러니까 햇빛이 차단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더 심각한 것은 문제를 농작물들이 엄청난 큰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식량의 안보 위기가 찾아와요. 그래서 화산 같은 게 제대로 폭발하면 대부분 몇 년 후에 뭐가 항상 생기냐면 전쟁이 생깁니다. 수확량이 급감해가지고 식량 위기 때문에. 그 정도의 화산은 최근 뭐 몇 년, 몇십 년 사이는 없었던 거죠?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이 앞으로 1000년, 2만 년 안에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 년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괜찮지만 인류한테는 굉장히 큰, 예를 들어서 저기 미국에 있는 옐로스톤에 있는 마그마 챔버가 엄청나게 큰데요. 웬만한 주 2개, 3개 정도 합친 크기인데요. 그게 이제 폭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야말로 인류 문명 멸망급일 것이다. 그게 이제 폭발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화산재 같은 게 저 위로 이제 다 올라가서 막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산화황이라든지 굉장히 햇빛을 반사하는 물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탐보라 화산이 한 30km, 40km 이렇게 분출을 했을 거예요. 높이로. 예. 그러면 그 입자들이 대륙권 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산화황 같은 것들이 성층권으로 일단 들어가면 안 사라져요. 왜냐하면 성층권은 이제 대륙권 온도가 올라갈수록 떨어지지만 성층권 올라갈수록 증가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굉장히 안정하거든요. 그 사이에 있겠군요. 아래가 차갑고 위에가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간 게 안 사라지는 거죠. 되게 과격한 SF 시나리오가 하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지구 온난화가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너무 뜨거워졌어요.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럼 반대로 좀 햇빛을 좀 덜 받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해서 뭐 매트릭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캠트레일 같은 일종의 인공 입자들을 위에다 뿌리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려고 하면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생각을 어디까지? 탐보라 같은 것들을 일부러 터트리자. 화산을 자극해서. 그래서 화산재를 일부만 나오게 통제를 한번 해보자. 물론 말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화산재를 가지고 온도를 좀 낮춰보자 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게 효과가 1, 2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탐보라 화산 폭발했을 때 순간적으로 몇 달 사이에 한 전 지구 평균 온도가 1도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평균으로 따지면 한 0.4도에서 0.7도.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우리 뭐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온도 상승한다 그런 게 산업혁명 이후로 지금 한 1.5도 올라갔거든요. 근데 화산 폭발 한 방으로 1도가 떨어지니까 어마어마한 온도 하강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산화황 같은 것들이 한 1, 2년 지나면 또 이제 서서히 침강하면서 사라져요. 사라지면 이제 다시 회복되는 거죠. 효과가 1, 2년 이상 지속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구상에서 어떤 에너지로 아무리 세게 쏴도 계속해서 쏘는 로켓이 아닌 이상 아무리 대포 세게 쏜다고 지상에서 10km 이상 이렇게 못 갈 거 아니에요. 갈 수 있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에너지를 계속해서는 힘들겠지만 주는 게 아닌 이상 짜르본바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화산 약간 뭐 30-40km를 갔다 그러죠. 화산재가 네, 네. 그렇게 올려보낼 수 있는 에너지는 뭘까? 그러니까 아무리 세게 밑에서 뭐 저 시속 뭐 한 2000km로 쏴도 아니 근데 일단 화산의 직접적인 분출 에너지로 그까지 못 올릴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엄청난 열이 생기는 거잖아요. 열이 대류를 만들죠. 아 그래서 공기 쭉 올라가면서 네, 애들 공기 데리고 기동이 올라가는구나. 계속 이렇게 밀어 올리니까 예. 계속 올라가는 거죠. 네. 뜨거운 공기를 타고 대류, 올라간다. 대류. 네. 그건 뭐 가능하겠네. 근데 그 양이 이제 어마어마했군요. 어마어마했죠. 아무리 화산이 컸다 그래도 지구 전체로 보면 작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전체 지구를 다 덮어가지고 전 세계인이 전부 다 우울했다니까요. 한 1, 2년 동안. 좀 궁금했던 게 있는데, 우리 경신대기가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 예. 그게 일종의 전 지구적인 소비강이기 때문에 나왔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본 것 같은데, 1670 그게 화산 때문인가요? 아, 그때가 그게 좀 애매해요. 그게 제가 알기로 1600년대 초기에 이제 남반구에서 굉장히 큰 화산 폭발이 있었거든요.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또 굉장히 난리가 났었어요. 막 온도가 내려가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벤트는 1, 2년밖에 지속 기간이 안 돼요. 아무리 센 화산이라도. 근데 소빙하기는 그런 거보다도 태양 이제 활동? 태양 활동. 네. 태양 활동이 우리가 흑점 주기 있잖아요. 11년 주기로 이렇게 태양이 세졌다 약해졌다 하는데, 과학자들은 잘 모듈레이션을 하잖아요. 엔빌롭이 흑점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폭이 약해졌다가 빵 빵 세지고. 이렇게 세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몇백 년 주기로 가요. 네. 근데 이제 그 17세기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마운더 미니멈이라고 태양 흑점 활동의 엔빌롭이 작아지는 엔벨롭 시기가 자체가 작아지는 있었어요. 네. 템즈강이 다 얼어붙은 그림들을 화가들이 많이 그리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랬군요. 예, 그쪽에서 이제 한파가 많이 밀려 들어오니까 기후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동아시아에는 주로 이제 가뭄 형태로. 그때 이제 우리나라 1670
1년인가 2년인가 경신대기가 됐어요. 그때 이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었어요. 그런 거 없을 때 태어나서 그런 거 없을 때 죽는 것도 참 복이네요, 그죠? 그럼요. 어마어마한 그럼요. 복이죠. 예. 그럼요. 우리는 대체로 복인 지금 거죠? 아마 후세 100년 후, 200년 후에 후세 역사가들이 지금 시기를 묘사한다 그러면 아마 제2의 벨 에포크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시절로. 그렇지만 이제 그만큼 그 다음에 지금 고난의 시기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지질학자는 아니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화산 활동도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지금 일본이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또 지진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불안하고 난카이부터 평온한 시작해서 시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대격변의 시기로 가는 게 아닌가 하고 지질학자들 많은 걱정들 하고 있죠. 난카이 대지진 자체도 얘네들이 걱정하지만 얘네들이 후지산을 건드릴까 봐. 아. 그래서 후지산 대분화가 있을까 봐. 네네네. 네. 저희 살아있을 동안은 안 오는 걸로. 오히려 저희는 백두산 분해를 걱정해야 돼요. 장담 못합니다. 백두산이 100년 안에 터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조금 늦춰주시는 걸로 하시죠. 제가 백두산 분화주기 천년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천년 딱 천년 전에 천년 발해 전에 멸망할 한번 때그 그때 시기하고 터졌었거든요. 겹쳤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이제 1000년 됐어요 천년이 이제. 넘었죠. 백두산도 백두산도 지금 만만치 않다. 아, 그래요? 우리 후지산 걱정할 때 아니다 지금. 약간 대탕트 끝나고 또 신냉전 이렇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질학적인 대탕트를 딱 이게 온전히 자연이 지금 살고 있는 인간으로 느낌. 하여금 너네 늘 긴장해야 된다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연은 자비가 없어. 자비가 없죠. 예, 네. 봐주질 않아. 어렵다고 봐주질 않고. 제가 조금 잘못된 과학 용어를 하나 이 시간에 바로 적으면 이상기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기후는 절대 이상한 게 없어요. 기후는 항상 바뀌는 거거든요. 기후는 예. 인간 신경 안 쓰거든요. 네, 기후는 인간 신경 안 쓰고 계속 바뀌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인간 중심적으로 이상 기후라고 하는 거죠. 아, 이상기후라는 게 어딨냐. 이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문제지. 네. 여튼 이제 그런 기후현상이 자연에서 발생하는 건 우리가 뭐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기후가 인위적으로 바뀌는 것 정도는 우리가 좀 스스로 잘 막을 수 있는 인식은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이 기후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좀 잘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가긴 하는데 역시 오늘도 우리가 너무 지구의 환경 혹은 에너지를 좀 많이 과소비하는 건 아닌가. 요거 반성하면서 오늘 다 같이 좀 마무리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도 자꾸 밖에 나가서 뭐 이상한 활동 같은 거 많이 하지 마시고 댁에서 조용히 과학을 보다 보시면서 과학을 보다 보는 것도 탄소 배출 행위입니다. 비교적 이 정도면 제일 절약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것도 걱정되시면 책으로 보십시오. 네, 과학을 보다 책이 또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여름에도 괜히 저 뭐 반팔 뭐 그냥 다 벗고 계시지 마시고 에어컨 틀고 그러지 마시고 요즘 같은 시절에도 과학을 보다 후드 티셔츠 입으면 굉장히 자연도 보호하면서 네, 우리 지구를 살리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지구 이번 주에도 살렸고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과학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